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인도 지역이 몽골 제국과 처음으로 접촉하는 시기부터 차가타이 칸국이 북인도로 침공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기스칸의 생전에 인도에는 인도 최초의 이슬람 왕조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델리 노예 왕조 혹은 델리 맘루크 왕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맘루크가 노예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시나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면은, 훌라구가 아랍 침공을 했을 때 아이유브 왕조가 멸망한 다음에 바이바르스에 의해서 세워진 북아프리카의 맘루크 왕조와는 다른 왕조라는 거, 그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맘루크, 그러니까 노예였던 피지베 세력의 하극상으로 성립된 이슬람 왕조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왕조가 존재했던 거는 북인도와 북아프리카로 각각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몽골과 인도가 처음으로 인연을 가지게 되는 것은 1221년입니다. 이 시기에 몽골은 망국이었던 호라즘의 왕자 잘라루틴을 추격해가지고 인더스강 이북까지 남하하게 되는데요. 인더스강을 건너서 인더스강 남쪽으로 도주한 잘라루틴을 끝까지 추격하진 않고 다시 인더스강에서 북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하한 이후의 잘라루틴의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타고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담으로 몽골군은 잘라루틴을 더 추격할 수도 있었는데 왜 돌아갔을까요? 그거는 아마도 잘라루틴을 추격하게 되면은 전략지역이 인더스강 남부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서 도망의 명수인 잘라루틴을 추격해야 되는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구는 위도에 따라서 남북으로는 기후와 환경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잘라루틴이 얼마나 다른 환경으로 도망칠지, 잡으려면 얼마나 걸릴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반면에 지구는 동서로는 기후와 환경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서쪽 초원지대로 계속 달아나던 잘라루틴의 아버지인 호라즘의 샤는 결국 수부타이아 제베가 끝까지 몰아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호라즘의 샤는 카스피해에 있는 작은 섬까지 쫓겨서 거기서 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고 말죠. 그러면 호라즘의 샤와 잘라루틴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기로 하고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에 이어서 즉위한 오고타이 칸은 상당히 많은 원정을 수행하면서 사실 이 북인도 지역으로도 일부의 군을 투입했습니다. 1240년경 몽골군은 카슈미르, 그러니까 카라코람 산맥의 서남쪽 계곡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루가치를 둬서 해당 지역을 관리하고 점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카라코람 산맥은 히말라야 산맥을 북서쪽으로 연장했다고 볼 수 있는 산맥인데요. 카아눌루스의 수도였던 카라코름으로 통하는 관문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그 뜻은 검은 바위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잠시 카슈미르의 침공 루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은 카슈미르가 카라코람 산맥의 서남쪽에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카라코람 산맥을 넘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카라코람 산맥은 8,000m가량 되는 수많은 봉우로 이루어진 험산인데다가 그 산 곳곳에 빙하하고 잡석들이 뒤덮여 있어가지고 험난함이 더 더해져서 유럽의 탐험대도 19세기 초에나 겨우 접근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라코람 산맥을 넘어서 대군이 진군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베르 고개라는 곳을 통해서 몽골군이 진군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은 고도가 1700m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완만하기도 하고, 인도를 대표하는 민족인 아리아 인도, 기원전 1500년경에 여기를 넘어서 인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를 넘게 되면은 인더스강 상류인 펀자브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자리 잡게 되면서 점차 남방의 인도 대륙으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카이베르 고개가 요지였던 만큼 몽골군이 여기를 지나기도 그렇게 쉽진 않았겠지만, 이 지역 근방에서 조금은 더 험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경계가 소홀한 지역으로 우회해가지고 카슈미르로 향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카슈미르를 공략했을까? 이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험준한 카라코람 산맥을 방패로 삼고 있는 카슈미르를 공략하게 되면은 적을 더 깊은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칭기스칸의 전략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 방법인데, 칭기스칸은 호라즘 공략 시에 호라즘 변경을 공략하는 척 하면서
별동대를 운영해가지고 호라즘 국경지대에서 3,500km 내륙에 있는 부하라를 일거에 공략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호라즘을 깊은 공황 상태에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리는데 그것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적이 예상치 못한 의표를 찌름으로써 적에게 미지에서 오는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다음 해인 1241년 말엽에는 뭉게투가 이끄는 몽골군이 카슈미르 서남 쪽에 라우르까지 진출을 해서 이 지역을 함락을 하고 주민들까지 학살을 하는데 바로 이 시기에 오고타이 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후로 10년 동안 인도 방면으로의 공격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몽골 제국의 고려 침공이 계속되다가 오고타이 칸의 사망 이후에 공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몽골 제국은 구유쿠 칸의 시대에는 뚜렷한 인도 침공을 하지 못하고 몽케 칸의 시대에 와서 다시 한번 인도를 침공하게 됩니다. 몽케 칸이 1251년에 집권하고 군비를 계속 축적하다가 1253년에 축적한 국력을 대폭발시키면서 사방으로의 원정을 다시 떠나게 되죠. 이 시기에 우리 고려뿐만이 아니라 남송, 아랍 원정을 시작하게 되고 2년 후인 1255년에 인도 방면의 공격도 재개를 하게 됩니다. 남송이나 아랍 원정이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침공을 수행한 거라면은 인도 침공은 고려 침공과 그 배경면에서 유사했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의 토착 세력이 반기를 들고 몽골이 임명한 다루가추를 죽여서 이거를 응징하고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고려에서 다루가추를 죽여서 몽골군이 출진한 그런 상황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몽골은 결과적으로 살리라는 장수를 투입을 시켜서 다루가치를 살해한 토착 세력을 제압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권력의 공백 상태에 접어든 술탄국의 내분을 획책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일부러 상대국의 혼란을 유발시킨 다음에 그 혼란 속에 여러 세력들이 대두하기 시작하면은 그 중에 한 세력을 지원하면서 그런 혼란 상황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역사에 거의 모든 제국들이 새로운 분쟁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썼던 수법이죠. 이런 간섭 전략의 일환으로 라우르 일대 지역을 술탄의 동생이었던 잘라루틴 마수드한테 줘서 이 지역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토착 세력의 친몽골화를 추진한 결과 1257년에는 신드라는 지역의 지배자가 서쪽의 훌라구한테 복속을 청해가지고 그 지역에 몽골군이 주둔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혼란을 유발하고 일부 지역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카누루스와 홀라굴루스가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일시적으로나마 북인도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술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인물이 기야스 우딘 발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지방 세력이 친몽골화되는 걸 저지를 하고 나름대로 자기 권력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몽골의 침입에 대비한 국방력을 굉장히 강화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몽골에 대비한다고 할 때 군사적으로 기야스 우딘 발반이 극복해야 됐던 거는 몽골 정규군의 침투와 차가타이 칸국으로부터 꾸준히 투입되는 1만에서 3만 사이의 약탈 기병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미 차가타이 칸국은 남부로 계속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간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기야스 우딘 발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동성과 전략성이 압도적인 몽골 기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도에서도 기동성 있는 기병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몽골의 전략적인 기동하고 기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동 속도에 어느 정도 발맞출 수 있는 그런 기병이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기병의 기수로서 몽골의 전사하고 유사한 전투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래서 북인도 입장에서는 북방에 있는 유목민이었던 투르크 계열의 전사들을 몽골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포섭하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북아프리카에서 몽골과의 전투 경험이 있었던 슬라브 전사들을 일부 흡수해서 전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기에 인도의 말이 정확히 어떤 품종이었고 어떤 전략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제가 리서치한 바로는 아마도 마르왈이라는 품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품종은 현재 남아있는 인도 지역의 말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의 추정을 해본 건데요. 이 마르왈이 품종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인도 동북부를 아우르는 지역에 분포하던 그런 말들이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을 개발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12세기부터 시작됐다고 하니까 이미 13세기인 이 시기에는
인도의 기후에도 완전히 적응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전사가 타기도 하고 창을 가지고 산돼지 사냥을 하는데도 많이 썼다고 하니까 전투용 군마로서 많이 각광을 받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마르와리는 레발이라고 불리는 보행법을 선보이는데 이 보행법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말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낮은 보행법이어서 이 말들이 넓은 지역을 지구력 있게 이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보행법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뒀으니까 그 링크를 타고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은 투르크멘,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아랍계 말의 혈통이 혼혈됐다고 알려져 있고 또 주요 활동 지역이 사막과 반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온지대 내지는 척박한 지대에서의 지구력이 굉장히 좋은 말이었고 북인도 지역에서도 굉장히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기아스우딘 발반은 몽골의 전투 방식을 잘 알고 있는 유목계 전사와 북방의 유목지대 내지는 아랍계 혈통의 말에 장점들이 결합된 고온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지구력과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르와리 같은 품종을 결합을 해서 상당한 전력의 인도 기병을 양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비록 몽골 제국이 주인공 사이드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인물이 몽골에 대해서 상당한 역습을 전개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가 되는 찰나, 이런 노력도 무상하게 델리 노예 왕조는 당젠과 내란으로 몰락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할지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기아스우딘 발반이 양성한 이 기병 전력은 어디 다른 데로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할지 왕조는 상당한 기병 전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왕조의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거둔 조선의 수군이 고려의 수군력 향상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려 수군은 왜구가 창궐하던 고려 말에 왜구 맞춤식 전함을 건조하고 수군을 증강하면서 이미 임진왜란에서 주요 교리가 됐던 그런 전술적인 기반을 이전 왕조 때부터 이미 닦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구가 쾌속 돌격선으로 고려나 조선에 배에 올라타가지고 백병전을 추구를 했다면은 고려나 조선은 여기에 최적화된 대응으로 일본의 배와 원거리를 유지하면서 포격을 통해서 왜구 내지는 일본의 배를 파손시키는 그런 전략을 추구를 했는데, 이런 전략의 원형은 이미 고려시대 진포해전에서 100척의 전선으로 500척을 무찌른 그런 사례에서 이미 임진왜란에서의 조선수군의 성공이 원형적으로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과 조선수군의 굉장한 역량을 폄하하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략적인 성공은 때로는 아주 짧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 아주 오래전부터 착실하게 구축된 물적인 기반을 통해서 구현되기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의도입니다. 아무튼 할지 왕조는 기아스우딘 발반이 닦은 기병 전력을 보유하고 새 왕조의 시작을 하려고 하는 찰나, 이 왕조의 교체기를 틈타서 차가타이 칸국이 남쪽을 노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가타이 칸국 입장에서는 서쪽, 북쪽, 동쪽 모두 몽골계 황금시족인데다가 그들과의 위계도 있고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그들을 침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쪽으로 진출해서 생산성 높은 정주지를 확보를 하고, 또 이 지역은 왕조의 교체이기도 하니까 이 혼란을 틈타가지고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차가타이 칸국의 두아카는 대대적인 인도 침공을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가타이 칸국과 할지 왕조의 본격적인 충돌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은 이 방송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남겨주신 견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